2013년 10월 부산 해운대의 바닷바람은 아직도 여름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 바닷가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가족이 조용히 사라졌다. 한재호, 서민경, 그리고 딸 한수진. 세 사람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던 이웃이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원망받을 일이 없는 가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집은 아무도 없는 채로 문이 열려 있었고 식탁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반찬이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와 신분증, 통장, 그리고 자동차 키까지 그대로였다. 이웃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쁜 부부가 잠시 외출했을 수도 있다고 넘겼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불이 켜지지 않고 딸의 대학 출석 기록도 끊기자 모두 이상함을 느꼈다. 결국 관리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흔적이 거의 사라진 뒤였다. 집안에는 싸운 흔적도 없었고 물건이 사라진 것도 없었다. 그들의 차는 여전히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CCTV에는 그날 저녁까지 한 가족이 함께 귀가하는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단순 실종보다는 가출로 판단했다. 가정 불화나 채무 문제를 의심했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었다. 서류상으로는 안정적인 가정이었고 빚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재호의 형, 한재민은 믿지 않았다. 그는 동생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책임감 강하고 성실했던 동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릴 리 없었다. 그는 경찰서에 수차례 찾아가 호소했지만 담당 형사는 범죄 정황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이 지나자 언론에 짧은 기사 한 줄이 실렸다. 해운대 아파트서 가족 3명 실종. 경찰 수사 착수하지만 기사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부산의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혀버린 보도였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천천히 지워졌다. 사라진 다음 날 이웃 주민 한 명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떠올렸다. 며칠 전 아파트 앞에서 낯선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차를 세워두고 무언가를 던지며 화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은 주말이었고 CCTV 각도는 애매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집은 가족이 떠난 흔적만 남은 채 비어 있었다. 벽에는 달력과 가계부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달력의 마지막 표시는 10월 12일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기록이 멈췄다. 한재민은 일터를 줄이고 동생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실종 전 며칠 동안 통화 기록을 추적했고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아냈다. 번호의 등록자는 박동우였다. 부산 사상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경찰에 이 사실을 전달했지만 또다시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며칠 후 한재민은 스스로 사상구까지 찾아갔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사무실 문에는 금융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남자들이 오가며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단지 그 건물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어떤 직감이 그를 붙잡았지만 증거도 권한도 없는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가족의 차는 경찰서에 압류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가족 사진 하나가 남아 있었고 수진이 대학 입학식에서 찍은 모습이었다. 사진 속 웃음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슬펐다. 부산의 가을은 그렇게 흘러갔다. 시간이 지나도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웃들도 점점 그들을 잊어갔다.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년 같은 날 바닷가 근처로 가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은 재호가 자주 낚시를 하던 자리였다. 형은 그곳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무렵 경찰은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실종 파일은 자진 가출로 분류되었고 담당자는 다른 사건으로 배정되었다. 남겨진 사람은 가족뿐이었다. 그날 밤 부산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한 곳만은 여전히 어두웠다. 해운대의 한 아파트 302호. 창문에는 커튼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졌다. 도시는 늘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갔다. 그러나 누군가의 사라짐은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의 침묵이 계속 반복되었다.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다.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이 확실했다. 세 사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날 밤 부산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사라지기 전 몇 달 동안 한재호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부산기장의 작은 공단 안에 있는 그의 기계, 수리점은 예전만큼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다. 조선소의 하청 계약이 끊기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다. 그래도 그는 가족에게 티를 내지 않았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버텼다. 아내 서민경은 그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걸 느꼈지만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몰랐다. 수지는 대학 졸업 전시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가족은 각자의 일상에 몰두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재호는 처음엔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렸고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침내 그는 사상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그 회사의 대표가 박동우였다. 박동우는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고 공단 근처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다. 계약 당시에는 온화한 말투였지만 몇 달 뒤부터 태도가 바뀌었다. 이자는 원금보다 빠르게 늘어났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협박 메시지가 이어졌다. 어느 날 박동우는 직접 공장에 나타났다. 기계 소리가 울리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온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한마디 했다. 이제는 시간 없다. 그날 이후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퇴근길에 자신을 따라오는 차를 봤다. 거리에 사람은 많았지만 그는 그 순간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문 앞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누가 던진 돌에는 붉은 글씨가 묻어 있었고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딸을 생각해라.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박동우는 이미 가족의 신분증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 대부계약 때 복사된 서류가 그의 손에 있었고 그가 가진 정보만으로도 가족을 어디서든 찾을 수 있었다. 신고를 해도 그가 먼저 움직이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며칠 뒤 딸 수진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수진은 누구세요? 라고 묻자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짧은 침묵 뒤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한테 전해. 마지막 기회라고 애통하는 끊겼다. 수지는 장난전화라 생각했지만 재호는 이미 모든 걸 직감했다. 그날 밤 그는 공장 문을 닫고 회계장부를 정리했다. 납품처에 미뤄진 계약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박동우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남자 2명이 그와 함께였다. 그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한 명이 공장 바닥에 놓인 공구를 발로 차며 웃었다. 그 웃음이 끝나자 박동우는 재호에게 말했다. 이제 선택할 시간도 없다. 재호는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꺾였다. 그는 그날 저녁 잠든 아내 옆에서 오래 생각했다. 경찰에 가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박동우가 먼저 행동할 게 분명했다. 결국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걸 버리고 이름을 지우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회사를 정리했다. 공장 문에 김씨 휴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거래처에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잠시 쉬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여행을 가자고 말했다. 잠시 바람을 쐬고 오면 마음이 가라앉을 거라고 했다. 민경은 불안했지만 남편의 얼굴에서 어떤 결심을 읽었다.
딸 수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랐다. 그들은 짐을 최소한으로 챙겼다. 현금 몇 장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수진의 노트북. 그게 전부였다. 자동차는 그대로 두고 기차를 타고 부산역을 빠져나갔다. 도착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못할 곳으로 가야 했다. 그날 저녁, 공장 근처에는 다시 박동우의 차가 멈춰섰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계산서와 장부, 공구함, 심지어 커피잔까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휴대전화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욕을 하며 전화를 던졌다. 그날 밤 공장 문 앞에는 낡은 담배꽁초와 발자국만 남았다. 며칠 후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다. 사상구의 대부업체 대표가 기계공장을 협박했다. 그러나 신고자는 익명이었고 내용은 불분명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피해자는 이미 부산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뒤였다. 그 무렵 한재민은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기장으로 갔다. 공장은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어두운 내부만 보였다. 전기 계량기는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 동생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에게 물으니 며칠 전 가족이 여행 간다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역 인근 CCTV에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영상은 흐릿했고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그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이후로 그들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재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의 결과였다. 그가 바라던 건 단 하나였다. 누가 뭐래도 가족만은 안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2013년 10월 12일 저녁, 한재호는 마지막으로 부산의 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결심을 끝냈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연락처들을 천천히 지웠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신분증 3개가 들어 있었다. 그 신분증은 곧 사라질 것이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내 서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 수지는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누구도 앞으로의 삶을 말하지 않았다.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박동우는 다시 기장 공장으로 돌아갔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재호의 번호는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반복되었다. 그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건 그때였다. 빚을 갚지 못하면 무언가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짧게 중얼거렸다. 이놈, 수목군의 재호의 가족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울역에 내리지 않았다. 다음 정차역에서 내린 뒤 곧바로 다른 방향의 열차를 갈아탔다. 그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한계는 명확했다. 그는 더 북쪽으로 낯선 곳으로 향해야 했다. 사람의 발길이 적고 누가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그가 찾는 목적지였다. 며칠 후 부산에서는 그들의 실종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불분명했고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에 있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사라진 점이 의심스러웠지만 범죄의 흔적이 없었다. 형사들은 일시적인 가출로 판단했다. 서류 한 장에 사건 번호가 적히고 그것이 전부였다. 한재민은 믿지 않았다.
그는 형사과를 찾아가 동생이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증거를 요구했다. 협박 메시지나 녹음, 목격자가 없었다. 그가 박동우의 이름을 말하자 경찰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 사람은 이미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성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재민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재호의 가족은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한때 관광객이 오가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멈췄다. 재호는 오래된 민박집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했다. 이름을 묻는 주인에게 그는 한길수라고 말했다. 새로운 이름이었다. 이 며칠 뒤 민경과 수진도 마을 근처에서 일을 구했다. 민경은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일을 도왔고 수진은 농장에서 계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살아갔다. 핸드폰은 버렸고 은행 계좌도 닫았다. 주민등록은 갱신되지 않았고 신용기록도 멈췄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다의 시간은 흘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민경은 마을에서 낯선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숨이 막혔다. 수지는 대학 동기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다. SNS에 흔적을 남기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한편 부산에서는 박동우의 추적이 시작됐다. 그는 가족이 떠난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차와 집, 공장까지 모두 비워진 걸 확인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부산역과 주변 숙소를 뒤졌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가 분노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를 무시당한 데 대한 분노였다. 그는 동네 소문을 퍼뜨렸다. 그 남자, 돈 떼먹고 도망갔어. 가족까지 데리고. 그 말은 공단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그렇게 한재호의 이름은 사기꾼으로 바뀌었다. 그 무렵 형 한재민은 동생의 집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다. 책장 속 오래된 노트 사이에 숨겨져 있던 봉투에는 빈 문서, 사본과 메모 한 장이 있었다. 혹시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을 의심해. 그 밑에는 박동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경찰에 다시 증거를 제출했지만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실종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세상은 잊었다. 가족은 여전히 강원도 산골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재호는 농기계 수리를 도왔고 민경은 작은 마을 회관에서 일했다. 수지는 노트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남아 있었다. 뉴스에서 부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낯선 차가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언제 돌아갈까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름을 버리고 기록을 버리고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다. 그날 밤 재호는 낡은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도 무사했다. 내일도 버티자. 그 문장은 이후 9회 동안 반복되었다. 2014년이 되었을 때 한재호의 이름은 더 이상 부산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공단의 사람들은 그가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믿었고 경찰은 사건 기록을 자진가출로 분류해 서류를 닫았다. 하지만 형 한재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장을 줄이고 남는 시간마다 전국을 돌아다녔다. 동생이 자주 다니던 거래처, 납품했던 공장, 심지어 공구상가까지 찾아가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그 사람 어디론가 갔다더라의 시간이 지날수록 단서들은 희미해졌다. 통화 기록은 이미 폐기됐고 CCTV 영상은 덮어 씌워졌다. 남은 건 감정뿐이었다. 재민은 그 감정이 자신을 버티게 했지만 동시에 매일 그를 괴롭혔다. 누군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믿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그 무렵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
한길수, 서경숙, 김수진. 새로운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재호는 농기계 수리를 하며 일당을 벌었고 민경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았다. 수지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서로의 생일도 조용히 지나쳤다. 축하도 선물도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는 항상 작은 쪽지가 남았다.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 말이 유일한 위로였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단 생존의 언어였다. 세 사람은 철저히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았다. 뉴스나 방송 대신 서로의 목소리로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어. 그 말이 들리면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2015년 마을 이장은 재호에게 주민등록을 갱신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지 않았다.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서류상으로 그들은 여전히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가끔은 서울에서 여행 온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아볼까 두려웠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언제나 시간을 피해 다녔다. 수지는 친구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리움은 금지된 감정이었다. 2016년 겨울, 민경은 마을 주민의 권유로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사람들과 조금씩 말을 섞으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세상에서 이름을 잃은 채 살아가는 건 고요했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2017년, 2018년, 2019년.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냥 조용히 사는 외지인이었다. 특별히 친하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존재였다. 그들은 그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았다. 서로의 비밀을 묻지 않는 대신 서로의 삶을 존중했다. 그 사이 부산의 형 한재민은 점점 지쳐갔다. 경찰의 관심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동생의 집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기와 수도는 끊겼지만 그 집을 처분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문득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해마다 같은 날짜, 그는 아파트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국이 멈춰섰을 때 강원도의 그 마을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외지인이 드물어지면서 가족은 조금 더 안도했다. 하지만 고립된 생활은 점점 숨통을 조였다. 민경은 두통과 불면에 시달렸고 수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의사에게 가야 했지만 신분이 없다는 게 그들을 막았다. 재호는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게 그의 역할이었다. 2021년 여름, 수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 말은 용기이자 절규였다. 그러나 재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부산의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고 공장은 철거됐을 것이다. 남은 건 과거의 그림자뿐이었다. 그해 가을, 형 한재민은 또다시 방송국에 제보를 보냈다. 2013년 부산 해운대 가족 실종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는 조용히 묻혔다. 세상은 새로운 뉴스로 가득했고 오래된 실종 사건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가 들리는 착각이 그를 살게 했다. 그 시각, 강원도의 작은 집 안에서도 한 남자는 매일 같은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오늘도 무사했다. 9년의 시간은 그렇게 쌓여갔다. 그들에게는 그 한 문장이 곧 생존의 기록이었다. 2022년 초, 한재호의 가족은 여전히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점점 깊어졌다. 세상과의 단절은 처음엔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해 봄, 마을 이장이 외지인 등록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재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몸이 굳었다. 서류를 내야 하는 절차가 시작되면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밤늦게까지 생각했다. 결국 다음 날 새벽에 집을 나서 이장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이사갈 예정이라며 등록을 미루자고 말했다. 이유를 묻는 이장에게 그는 웃으며 서울에 있는 친척 일을 도우러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한마디로 당장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민경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식탁에 앉은 채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다. 어느 날 민경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재호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도 무사했다. 그 무렵 딸 수지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고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이 결혼 소식을 SNS에 올리는 걸 보며 밤마다 울었다. 자신은 여전히 이름을 숨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버거웠다. 그녀는 어느 날 몰래 도서관 컴퓨터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졸업 명단에서도 삭제돼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학교 기록에서도 사라진 것이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노트를 덮고 붓을 놓았다. 그림을 그릴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형 한재민이 여전히 동생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미 머리가 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해마다 부산경찰청 민원실에 들러 같은 말을 반복했다. 2013년에 사라진 한재호 씨 가족 사건, 재조사 좀 해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재민은 귀를 막고 싶었다. 어느 날 그는 형사 한 명에게 물었다. 사람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끔은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2023년 재호의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마을 근처에서 외지인이 촬영을 한다는 소식이 돌았다. 방송국 직원 몇 명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 인터뷰를 했다. 이 근처에 오래된 집이나 오랫동안 사는 분 아시나요? 그 질문에 한 주민이 저기 산중턱에 조용히 사는 가족이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방송팀이 그들의 집 근처까지 갔다. 다행히 문을 두드리지 않았지만 그 일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날 밤 재호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도 오래 못 있겠어. 며칠 후 그들은 이삿짐을 쌌다. 몇 년 동안 모은 물건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낡은 라디오, 그리고 노트 한 권뿐이었다. 민경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더니 작은 상자에 가족 사진을 넣었다. 그 사진은 부산 시절 마지막으로 찍은 것이었다. 그 사진 속에 세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전라도 방향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버스를 갈아타며 하룻밤씩 머물렀다. 누군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이동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고 민경은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도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 무렵 박동우는 여전히 부산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공포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변하게 했다. 그는 예전처럼 위협적으로 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놈, 아직도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 그 말에 옆에 있던 부하는 이제 그만 잊으시죠 라고 했지만 박동우는 웃기만 했다.
그의 기억 어딘가에는 아직도 한재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2024년 봄, 전라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재호의 가족은 또다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엔 성씨까지 달랐다. 그는 어부의 보조로 일했고 민경은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수지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낯설었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난 9년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날 밤 수지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우린 아직 도망 중이야.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길고 조용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들렸다. 2022년 여름, 전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 낯선 이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다. 오래된 실종 사건을 주제로 한 방송을 기획하며 전국의 미해결 기록을 조사하고 있었다. 부산에서 발생한 한 가족의 실종 사건이 그들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한재호 가족의 이름이었다. 제작진은 단서 하나 없이 사라진 세 사람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았고 우연히 이 마을에 도착했다. 제작진이 마을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한 노인이 말했다. 여기에도 이상한 가족 하나 있지? 이름이 수시로 바뀌고 지 사람인데도 10년째 살고 있어. 그 말이 방송팀의 귀에 들어갔다. 다음 날 한 여성이 그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담 너머로 보이는 빨래와 창문의 불빛은 분명 사람이 살고 있다는 신호였다. 제작진은 현지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며칠 뒤 순경 2명이 마을을 방문했다. 행정조사라는 명목이었다. 그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 거주자 명단을 확인했고 박길수 가족이라는 이름에 주목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고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 보고 집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한재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 문을 열자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낡은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카드에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한재호. 경찰의 표정이 굳었다. 이름을 입력하자 시스템에 경고창이 떴다. 2013년 실종자 수배 해제 대상.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는 직감했다. 민경은 주저앉았고 수지는 말을 잃었다. 경찰은 곧바로 본청에 보고했고 다음 날 오전 부산경찰청 강력팀이 출동했다. 그들은 가족을 보호 조치로 인계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9년 만의 귀환이었다. 경찰은 간단한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권유했지만 가족은 말을 아꼈다. 의료진이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외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상처가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와 불안이 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사실에서 한재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린 죽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박동우의 협박, 아이를 위협한 발언, 집 앞에 던져진 칼자국이 남은 메모. 경찰은 기록을 확인했지만 당시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있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딸이 위험했으니까요. 수지는 경찰의 질문을 받으며 울지 않았다. 대신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누가 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다. 상담사는 경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기록했다. 조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다. 언론은 9년 만에 돌아온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카메라가 병원 앞을 지키고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하지만 가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재호는 의료진에게 기일로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또 다른 위험이라고 생각했다. 박동우는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그러나 한재민은 형사에게 말했다. 그 사람 아직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희박했다. 며칠 뒤 가족은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숙소였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아무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민경은 문이 열릴까봐 불을 끄지 않았고 수지는 창문을 닫은 채 귀를 막았다. 재호는 침대 끝에 앉아 노트를 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렇게 썼지만 손끝이 떨렸다. 보호기간이 끝나자 세 사람은 조용히 부산을 떠났다. 기자들도 경찰도 모르게 형 한재민만이 그들을 배웅했다. 공항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재민은 동생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새 통장과 주민등록 서류,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날 이후 가족의 행방은 다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다. 경찰 보고서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혔다. 한재호 가족 생존 확인, 보호 종료의 9년의 시간은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살아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문이 닫혀 있었다. 그 문을 여는 데는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몰랐다. 밤이 깊을수록 재호는 여전히 같은 문장을 썼다. 오늘도 무사했다. 그 문장은 여전히 그의 하루의 끝이었다. 한재호의 가족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부산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기록은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담당 형사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2013년 당시의 진술, 사라진 날의 CCTV, 그리고 한재민이 여러 번 제출했던 민원 서류가 함께 묶여 있었다. 그 안에는 박동우의 이름도 있었다. 그는 당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새로 배정된 형사는 기록을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건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기자들은 9년 전에 협박자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썼다. 한편 재호는 경찰서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침착하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박동우가 찾아왔던 날의 구체적인 상황, 아내와 아이를 위협했던 말, 공장 문 앞에 던져진 칼과 쪽지. 형사는 그의 말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제 딸의 학교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찾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말에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공포 속에서 선택된 도망은 죄가 아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동우는 자신이 언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강제 소환을 통보했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때 빚을 받으러 간 것뿐입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오래된 오만이 남아 있었다. 형사는 그의 휴대전화 기록과 당시 대부업 계좌 내역을 다시 추적했다. 오래된 데이터였지만 복원된 일부 메시지에는 위협적인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당신 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연락 없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문장 하나로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동우는 협박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회의 반응은 냉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한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불렀다. 언론 보도 이후 한재민은 처음으로 동생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섰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우린 9해 동안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경찰 조사와 함께 심리치료도 병행되었다. 민경은 상담 중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에 짧은 문장만 적었다. 이제 안전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상담사는 그것을 PTSD 초기 증상으로 진단했다. 수진 역시 불면과 공황을 겪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거리로 나서지 못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가족은 조금씩 세상에 적응하려 했다. 재호는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민경은 자원봉사로 시간을 채웠다. 수지는 심리상담 후 미술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9년 동안 닫혀있던 노트를 다시 펼쳤다. 새로 그린 그림에는 얼굴 없는 세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박동우의 재판은 2022년 겨울에 열렸다. 그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협박이라니 다 오해입니다. 그러나 증거와 증언이 쌓이자 판사는 짧게 말했다. 당신의 말보다 기록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재판 결과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진 날 한재호는 법정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긴 시간이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가족과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 후 가족은 다시 부산을 떠났다. 이번에는 경찰의 지원으로 전라북도 전주에 정착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의료보험과 은행 계좌를 다시 만들었다. 처음으로 사회의 일부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경은 밤마다 문을 잠그며 확인했고 수지는 외출 전마다 창문을 닫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었다. 재호는 어느 날 상담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아직 돌아온 건 아닙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다는 것과 다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일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노트를 폈다. 첫 장에는 2013년의 글씨가 남아있었다. 오늘도 무사했다. 그는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이제는 살아야 한다. 그 문장이 끝나자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9회의 공백은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의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2023년 봄, 전주의 작은 주택가에서 한재호의 가족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바뀌어 있었지만 이번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였다. 재호는 시청 환경관리센터에서 일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민경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조리실에서 일했다. 수지는 미술치료사로 다시 학교에 등록했다. 누구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은 불안하면서도 평화로웠다. 집안에는 더 이상 낡은 노트가 없었다. 대신 벽에는 수진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고 얼굴은 없었다. 대신 손을 꼭 잡은 모습이 있었다. 그 손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재호는 가끔 출근길에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는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가족 간의 오해를 토로했다. 그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겪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짊어진 고통은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경은 매달 한 번씩 정신건강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여전히 그녀에게 안정제를 처방했지만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상담사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는 조금 안심되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적어도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림은 기억을 담는 거야? 그리고 그 기억이 사라져도 색은 남아.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수지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색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해 여름,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바다로 향했다. 10년 만의 여행이었다. 부산이 아닌 군산 근처의 작은 해안이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다. 수지는 모래 위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갔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그리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 재호는 딸의 옆에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난 9년 동안 써왔던 마지막 메모였다. 오늘도 무사했다. 그는 그것을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접어 딸에게 건넸다. 수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녀는 그것을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새로운 문장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가을이 되었을 때 재호는 다시 노트를 펴들었다. 이번엔 새로 산 공책이었다. 첫 장에 그는 짧게 썼다. 오늘은 평범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의미였다. 한편 형 한재민은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었다. 그는 가끔 전주로 내려가 동생을 찾아갔다. 그때마다 동생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제 웃는 모습이 예전 같구나. 재호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의 고통 끝에 겨우 찾아온 것이었다. 박동우는 출소 후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혼자 보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생의 마지막 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겠지.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겨울이 되자 민경은 가족 사진을 새로 찍자고 제안했다. 재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고 민경은 눈을 감았다. 재호는 카메라를 보며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 그는 느꼈다. 이 사진이야말로 진짜 처음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민경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말없이 벽에 걸었다. 수진이 그 옆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기적이다. 밤이 깊어질 때면 재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를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내일의 계획을 적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에 가족과 식사, 일요일엔 산책. 그의 하루는 그렇게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그에게는 감사였다. 수지는 그림 수업이 끝난 뒤 학생 한 명의 질문을 들었다. 선생님은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쉬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괜찮아져요.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지난 10년의 공백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재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우린 잃은 게 많았지만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다. 오늘도 무사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일상 속에서 서로를 놓치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누군가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결국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느낀 점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